자, 안녕하세요. 북스맨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헤로토스하고 토킨티스 관련된 내용을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출 빈도가 상당히 높은 그 주제인데요. 자, 그러면 예전에 기본 강의 교재였던 476페이지 좀 볼게요. 자, 거기 보면 이제 헤로토스와 토킨티스가 이제 나오는데 일단 이제 들어가기 전에 헤로토스와 토킨티스가 정반대의 경향을 보고 있거든요. 자, 헤로도토스는 상당히 뭐냐면 내러티브적 요소가 강해요. 그래서 이제 문학적인 어떤 성격이 강한 역사를 강조했다. 그래서 문학과 거의 역사를 동일하게 여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토킨티레스는 정반대죠. 그래서 고대 랑케라고 이제 부를 만큼 상당히 객관성을 강조하는 거야. 객관성. 그 다음에 사조의 가치를 사조에 입각해서 팩트를 강조했다. 사실 위주의 역사 서술을 이제 강조했죠. 그래서 이 투켄티데스 부분이 이제 헤로토스보다도 예전에 기출 빈도가 좀 높았어요. 그래서 투켄티데스를 이제 한번 인식을 정확히 이제 인식을 해두고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헤로토스를 보죠. 헤로토스는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여기에서 이제 그가 쓴 그 역사, 실스토리는 그 밑에 투켄티스의 역사와 동일해요. 책 제목이. 예, 다른 책이지만. 그래서 보통 이제 역사란 말보다는 그 부제목이었던 페르시아 전쟁사 또는 투켄티스의 역사를 이제 페로포네스 전쟁사 이렇게 이제 더 알려져 있죠. 자, 페르시아 전쟁에 대한 인식을 두 세계를 둘러보고 쭉 서술되면서 이걸 문명사적 배경한 전쟁사이며 전제와 자유투쟁 이렇게 이제 뭐냐면 의미를 뒀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그 문화사를 이제 문명사 그러니까 문화사를 상당히 강조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페르시아나 이집트, 그리스, 이탈리아 등 여러 지방에 거쳐서 그의 여행과 경험을 바탕으로 했다. 이때 경험이라는 것은 직접 경험도 있지만 자기가 들은 것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들은 어떤 신화라든지 전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돼요. 민담이라든지. 자, 그래서 그 예를 든 게 뭐 이집트 같은 경우 피라미드 같은 것들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했죠. 그 피라미드는 위에서 아래로 만들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 피라미드 만들 때 먼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흙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 위에서 이제 돌을 해갖고 올려갖고 돌을 이렇게 하나 해갖고 내려오는 방식이죠. 예. 그래갖고 그 당시에는 뭐 거중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크레인 같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먼저 흙을 쌓았고 그걸 흙을 바탕으로 해갖고 돌을 넣은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무거운 돌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쌓은 방식으로 피라미드를 만들었다는 식으로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기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 역사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문화나 이런 것도 같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헤로도트스의 역사는 문학적인 어떤 서사를 강조했죠. 그러다 보니까 역사 문학이 뭐냐면 구분이 안 돼. 그리고 전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민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기존의 이제 왜곡된 사실을 무비판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이런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제 또 보는 관점도 있긴 있어요. 왜냐면 전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팩트는 아니지만 그 자체가 팩트를 기반하고 해서 만들어진 얘기죠. 픽션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름대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는 알 수 있잖아. 그리고 그때 어떤 사회 문화적인 어떤 것들을 또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고고학적 성과에 보면 헤로도스의 기록과 일치된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로마의 건국 설악 기점이 8세기, BC 8세기라고 했는데 사람들 그걸 안 믿었어. 어떻게 로마가 그리스 도시국가보다 더 후진적인데 그렇게 이제 건국 연도가 더 빠를 수가 있냐. 그런데 최근에 발굴 조사를 보니까 예전에 로마의 그 궁궐2의 궁궐 기원 연도를 한번 찾아보니까 BC 8세기가 나와요. 예, 그래서 이게 완전히 거짓말이 아니다. 나름대로 팩트에 근거를 뒀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저도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해줬더니 로마하고 그리스가 동시에 생겨졌던 도시 국가다 얘기를 했더니 안 믿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책에서 보면 그리스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 로마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리스가 먼저 번성한 다음에 로마가 번성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로마가 그리스의 폴리스보다도 한참 뒤에 생긴 건 줄 알고 있어. 근데 그건 아니에요. 동시에 발생이 됐고 다만
그리스의 폴리스가 좀 더 앞선 시기에 번영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하여튼, 이 헤론토스의 이제 내용을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투켄티데스를 보죠. 자, 투켄티데스는 헤론토스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료에 대한, 깊은 주의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자신이 들은 것들을 직접 경험을 통했다. 그래서 객관성을 유지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상당히 강조해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런 인과관계 서술을 했고요. 자, 그리고 역사적 사실, 초자연적 사실과 구별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역사 소설 보면 특히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 보면 이게 문학인지 신화인지 그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 나오면서 거기에 누가 개입됐죠? 신이 개입돼 있어. 갑자기 제우스가 나오고 헤라가 나오고 포세이돈이 나오고 예,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신화를 배제시키고 역사적 팩트, 사실만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자기가 어디에서 이제 들은 거, 그러니까 건너 들은 것들은 이제 수용하지 않았죠. 위견이나 전설 같은 거 수용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전쟁의 경과를 세밀하게 이제 서술했다. 그 다음에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교훈의 역사를 강조했죠. 교훈의 역사. 그래서 교훈의 역사를 하면 순환사가냐. 왜냐면 이제 예전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그것을 개선하고 앞으로 그런 것들과 똑같은 것들이 나타날 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훈적 역사는 순환사가 연결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교훈의 역사를 강조하는 거는 투킨티세스만의 특징은 아니에요. 정근대 역사가들은 거의 보면 90%가 뭐죠? 교훈의 역사야. 그러니까 생각할 게 없다. 이거 뭐 쓸 게 없다. 그게 뭐야? 교훈의 역사 쓰면 거의 90%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사 교육에서 뭐 장점 쓰자면 역사적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레파토리가 항상 걸려들잖아요. 똑같은 거야. 그래서 교훈의 역사는 항상 정근대 시대 때의 역사 대부분이 교훈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단점이 있어요. 자, 일단은 전쟁 과정만 이제 그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이제 강조됐기 때문에 역사를 좀 총체적으로 보지 못해.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회 경제적 면을 도외시켰고, 그 다음에 헤로도스는 되게 문화 부분을 강조했죠. 그런데 아테네 그리스 문화의 소설을 외면했다. 그래갖고 이 헤로도스처럼 이 문명사적 배경이나 그 다음에 좀 약간 넓은 시각에서 통찰력 있게 역사를 본 게 아니라 좀 아주 작은 부분에서 지역적인 부분에서 역사를 접근했죠. 그러니까 헤로도스 역사는 좀 약간 그 정밀성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큰 숲을 보여준 데 반해서 이 투켄티데스 역사는 좀 큰 숲을 보여주지 못하고 하지만 아주 꼼꼼하죠. 그래서 작은 부분에 꼼꼼하게 보여줬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측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기술 방법이.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서계 내용을 볼게요. 서계 웹페이지를 보시면 82페이지에 보세요. 자, 역사를 보면 참된 뜻의 철학과 가학을 나눈 그리스의 합리적 정치는 또한 오리엔트 연대기를 넘어서 참된 의미의 역사 소설을 탄생했다. 자,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헤로도토스는 그 소아시아의 그 할리카르나소스 출신으로서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았다. 그는 커서 그 이집트, 이탈리아, 메소포타미아, 흑해 연안을 다니면서 당시 문명 세계를 두루 여행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들었다. 40세경에 아테네에 이주하면서 얼마 동안 살다가 이탈리아 옮겨가면서 사망했다. 그의 역사는 페르시아 전쟁을 주로 하였지만 그 전쟁의 근본적인 성격을 달리하는 두 문명의 투쟁을 갖고 그 배경이 되는 두 세계를 널리 살피고 있었다. 이건 이제 헤로도스가 뭐라고 봤냐면 전제와 자유의 투쟁으로 봤죠. 그래서 전제는 뭐예요? 오리엔트, 페르시아를 의미하고 자유는 누구를 의미하죠? 그리스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두 세계의 충돌을 그렇게 이제 봤는데 지금의 입장을 볼 때 상당히 뭐냐면 서구 중심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이제 좀 개입됐지만 하여튼 그는 각종 보고나 견문에 깊이 확인하지 않고 수록했기 때문에 무비판적으로 그냥 했어. 정확성이 없다는 평을 듣는다. 그러나 이제 아까 최근의 연구나 고고학적 발굴은 그의 서술은 그렇게 신빙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말해주고 있고 특히 그가 페르시아 전쟁을 주제로 삼으면서 그것의 문명사적 배경과 유대에 넓게 고찰하고 서술한 점에서 높이 평가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숲을 본 거지 뭐냐면 남을 보고 서술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헤론토스 대조적 인물이 이제 투킨티데스인데요.
그는 아테네 부유한 가정에서 선장했고요. 펠로폰네스 전쟁 때 직접 이제 트라키아 정벌군 사령관 임명되었다가 작전에 실패해서 아테네 추방된 일도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펠로폰네스 전쟁사를 다 쓴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좀 쓰다가 말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그 생물 연대 정확히 몰라요. 이 사람이 왜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펠로폰네스 전쟁사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서술한 게 아니라 중간에 쓰다 말아요. 예, 좀 그게 아쉬운데. 자, 하여튼, 그런 역사는, 역사에서, 그가 직접 보고 들은 경험한 펠로폰네스 전쟁사다. 그래서 서두에서 매우 짤막하게 그리스사를 개간한 다음에 곧바로 전쟁의 기원을 지급했고, 이건부터 전쟁의 결과를 세밀하게 서술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투켄티스의 특징이 나오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자, 이 사람은, 로마의 랑케라고 부를 만큼, 고대의 랑케라고 부를 만큼, 일단, 랑케적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엄밀히 검토해서 그 정확성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사실의 바탕을 둔 거야, 사실에. 그래서 대개 보면, 정근대 서양의 역사가들은, 이게 사실의 바탕을 쓰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문학적인 어떤 서사가 개입돼 있고 신학적 세계관이 또 개입돼 있죠. 근데 이 사람은 문학과 역사를 구분시켰어. 이런 것들이 상당히 특징적이죠. 자, 그의 문장은 훌륭하며 서술이 정확하고 사소한 사건이나 세부적인 것을 완전히 파악하여 그것에 대한 서술 전체를 조리 있게 교묘하게 연계시키고 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는 과학적 비판적 역사 소설의 시조다 보고 있다. 자, 또한 바로 이 점을 더 헤로도스보다도 높이 평가하려는 비결이 적지 않다. 그러나 테킨데스가 위대하고 타고난 역사가일수록 그가 전쟁에서 경과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시야와 관심을 여기에 단점이 나죠. 기원전 5세기 때 아테네 그리스 문화까지 확대시키는 아쉬움이 있다. 이게 한계죠. 그리고 앞부분에 이제 장점 중에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긴 빠졌지만 총론에 보면 이 말도 있어요. 교훈적 역사관을 강조했다.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그 다음에 순환사관하고 연결됐죠? 교훈적 역사관은. 자, 그래서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총론에 있는 내용이에요. 뭐 문학은 이제 있는데 문학은 볼 필요 없죠. 다만 이제 여기서 좀 기억할 것이 일리아드 오디세이 정도만 이름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 이 호메로스는 BC 9세기 때 사람으로 이게 실존했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이 많아요. 하여튼 알려진 바에는 BC 9세기 때 사람으로 그 예전부터 내려왔던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는 장편 서사 시대에 뭘로 기억했다? 글자로 기억했다. 그때 이제 글자는 페니키아 문자를 본따서 만든 고대 그리스 문자죠. 예.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 문자에 대한 어떤 의미가, 사용의 의미가, 천재 교과서에 나와요. 이걸 통해서 이제 지식이 널리 확산됐다. 그래서 예전에는 특정 계층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특수하게 훈련을 받았던 서기들이나 이런 행정 관료들만 이제 문자를 알고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뭐냐면 모든 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문자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냐면 페니키아 문자 자체가 뭐죠? 호응 문자죠.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문자도 호응 문자고 요 부분이 이제 서기의 주와 그 다음에 그 천재 교육 그 세계사 교과서 있죠. 그 내용에 나와요. 그러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호메로스가 기록했던 그 시기를 우리가 보통 이제 호메로스 시대라고 하죠. 암흑 시대와 거의 일치하죠. 그래서 암흑 시대의 어떤 사회 경제적 모습들을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기원전 7세기 때 뭐 헤시오도스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신통기나 이런 것들을 썼고요. 그리고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헤시오도스의 일간 나날 중에 그 당대 사회상, 그러니까 BC 7세기 때 사회상을 볼 수가 있죠. 그리스의 어떤 사회상을. 자, 그 다음 뭐 여주 시인으로서 사파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 같은 경우에 비극이 발달됐어요. 비극은 왜 발달됐냐면, 디오니소스 때 있죠. 이때 디오니소스 제전 때 신에게 바치는 합창에서 이제 유래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비극이 이제 상당히 많은 공연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비극 작가로서 유명한 사람이 뭐냐면 아이스키로스라는 사람이야. 아이스키로스. 그래서 이제 이 아이스키로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뒤에 넘어가서 이제 잠깐 보시고 시그로스는 뭐
그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냥 이게 중요한 게 아닐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놓은 미술 같은 경우인데, 자, 미술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일단은 조각도 있지만 건축 양식이죠. 예, 건축 양식.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파워타임 신전과 관련돼갖고.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강의 내용에서 이제 찾아서 볼게요. 자, 일단 그 그리스의 미술의 특징은 두 가지를 요약하고 있어요. 균형과 조화의 미.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상적인 미를 추구한다. 이상적 미. 자, 이거는 이제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그리스인들은 이 그리스인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이제 후대 서양인들의 전반적인 그 사상은 요 밑에는 항상 현상과 뭐가 깔려 있다고 했죠? 실제가 깔려 있다고 했죠? 예, 현상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거, 가변적인 거죠. 근데 이에 반해서 실제라는 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걸 움직이는 원동력, 동력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보편성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개 보면 이제 현상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소피스트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헬레니즘 미술 같은 경우에는 현상적인 측면 강조해요. 대부분은 유럽의 그런 어떤 사상이나 미술들은 되게 실제적인 것들 강조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움직이는 어떤 이상적인 것들 강조해요. 이상적인 거. 이상적인 미를 강조하죠.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미를 강조해. 그래갖고 이제 그리스인들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 미가 뭐냐? 보편적 미가 뭐냐? 그런 건 뭐냐면 균형과 조화를 갖춘 미야. 그래갖고 이제 조각상을 만들 때도 인체 비율에 맞게 제일 이상적인 현 시대도 별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조각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자기 생각은 완벽하다는 미 그걸 하는 거야. 지금 기준에 볼 때 완벽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인들이 생각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완벽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 자, 일단 여자는 제외해요. 여자는 여신을 제외하고는 조각상 안 그죠. 다 대부분 조각상이 남자들이야. 인간은 다 남자들. 인간만이 이제 남자만이 완벽하게 모습을 띠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남자일 때 저처럼 배불땡이라든지 못생겼다든지 그런 거 안 그려. 딱 완벽하게 그게 뭐냐면 왕자 이렇게 근육 딱 새기고 얼굴도 상당히 잘생긴 사람들 해요. 그러니까 현실에는 거의 0.01%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 그린다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점이야. 근데 이에 반해서 그 헬레니즘 사람들은 좀 다르죠. 헬레니즘은 이상적인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형상적인 미를 강조해요. 가변적이고 주관적인 미. 그래갖고 이때부터 이제 여자도 이제 조각을 하고 눈에 보이니까 그 다음에 그때 눈에 보이는 간능적인 것들을 되게 강조하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영 아닌 얘들도 아름답게 표시해. 왜냐면 우리가 강호동 보면 괜찮다는 사람들 많잖아. 왜냐면 이상형에 따라서 물론 그 수가 적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현실에 존재하는 여러 다양한 미를 존재 인정하고 그린다. 그래서 이제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면서 간능적인 미를 추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거는 뭐냐면 이제 헬레니즘 시대가 또 뭘 추구한다고 했죠? 개인주의를 추구하죠. 그래서 개인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가치관, 심성,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각상이나 여러 이제 작품에 반영이 되죠. 근데 이에 반해서 그리스인들은 항상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미, 균형과 조화의 미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예술의 작품에 반영이 돼요. 특히 건축 양식에 이제 반영이 되는데 예전에도 한번 생각을 말한 것처럼 그리스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이고 균형 있고 조화하는 비율이 뭐냐 건축에 이게 볼 수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주두죠. 여기가 주두. 그 다음에 이게 지붕이고 여기가 이제 뭐예요 이게 기둥이죠. 그래서 주두에서 기둥까지의 비율이 1.4대 1이고요. 대개 그리고 지붕에서 이제 위에까지 길이가 1이야. 그러니까 보통 지붕과 기둥 간의 거리가 1대 1.4대 1이야. 이거는 상당히 그리스 양식에서 보이는 공통된 거야. 그래서 이때 이제 그리스인들은 이게 뭐라고 생각한 거죠? 이상적이다. 그리고 조화 균형의 미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반듯반듯한 그 예술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건축을 볼게요. 건축에 대해서는 특히 파르테논 신전을 중심으로 해갖고 한번 많이 나왔죠. 자, 일단 아름답고 균형 잡힌 신전 건축이 다수고요. 12식이다.
열줄식이라는 것은 지붕, 기둥이 뭐야? 쭉 나열되는 거야. 이렇게 쭉 있고, 엔타시스 형식의 원주 두께, 길이, 주두의 원주 두께를 가지고 있다. 자, 엔타시스라는 거는, 엔타시스는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고려사에 나오는 배울림 양식이죠, 배울림 양식. 그러니까 이 기둥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중간에 블룩 튀어나왔어요. 블룩. 이게 왜 블룩 튀어나왔냐, 중간에.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중을 좀 이렇게 받으려고, 그 지붕의 하중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멀리 봤을 때는, 이게 네모나게 이렇게 반듯하게 기둥을 만들면, 안에 오목하게 보여. 착시효과 때문에. 그래서 그 멀리 볼 때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멀리 볼 땐 이렇게 반듯하게 보이죠. 이런 것들을 놀리기 위해서 이제 그 엔타시스 형식의 그런 원주 두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 주두 장식에 따라서 그 건축 양식이 바뀌죠. 뭐 도리아 양식, 이오니아 양식 이런 것도 있고. 자, 신전 양식에 출발해서 모든 건축물에 적용됐다. 그러면 여기 건축 양식을 이제 볼게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 주두라는 것은 그 기둥의 위를 주두라고 하죠. 요거. 예.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어.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크게 이제 그리스에 이제 사용했던 양식은 초기 양식 도리아식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파르타나 신전이 그 대표적인 양식에 속하고요. 그 다음 이오니아식, 그 다음 코린도 조각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도리아 양식은 둘구가 제일 단순해. 아무나 자식이 없어. 여기 보시면 이오니아식이라든지 코린도식 같은 경우에는 주도에서 나름대로 뭔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오니아식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소용도의 장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코린도 양식은 이제 아카소스 잎사귀의 장식이 또 추가되어 있죠. 그러니까 갈수록 이 주도 양식이 어떻게 돼? 점점 복잡해져. 그리고 화려해지고. 자, 근데 제일 단순한 양식이 도리아 양식이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페디아스가 만든 페르탄 신전이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건데 대개에 보면 이제 이 도리아 양식과 관련돼서 파르타나 신전이 나와요. 예전에 나왔던 것도 보면 파르타나 신전은 어떤 양식을 만들어졌다. 도리아 양식인데 그 양식의 특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걸 어디 보면 이게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2003년도 문제인데 기읍, 니은, 디귿, 그 다음에 니을 어디겠어요? 이게 니은이죠. 니은. 네, 니은. 아니 이게 기읍, 니은, 디귿, 니은인데 하여튼 이게 여기죠. 그러니까 사지선단 문제야. 많이 중요한 식인데 사지선단 형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나는 이거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그때 2003년도가 제가 재수할 때거든요. 3살 때인가? 그때는 몰라가지고 이게 뭐지? 이거 보니까 학원 강사가 안 찍어준 건데 막 고민하다가 분명히 4개 중에 하나 찍어야 되잖아. 그래서 처음에 니은을 썼어.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아. 불안해. 그래갖고 디귿을 곤쳤어요. 결정적인 실수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대개 보면 첫 쓴 게 대부분 8, 90% 맞더라고. 네. 그래서 곤치지 마요, 대부분. 물론 곤쳐갖고 맞춘 경우도 있지만 곤치지 않아가지고 안 맞는 경우가 더 많아. 하여튼 지금은 이제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파르타나 신전 같은 경우는 원래 지붕이 다 있었죠. 근데 중간에 없어졌죠. 그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당시 전쟁 와중에 거기에 하약을 보관했는데 오스만 투르크 군들이 근데 거기에 이제 베네치아 함대에서 공격을 해갖고 때마침 거기에서 맞아가지고 터뜨려갖고 지붕이 확 날아가 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지붕이 없어요. 이 부분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원래 파르타나 신전가 보면 다 하얀색 백색 건물이잖아요. 처음에는 백색 건물이 아니에요. 거기가 그냥 알록달록 색채 건물인데 왜 백색 건물이냐? 지금은 오랫동안 시간이 지남으로써 그 색깔이 탈색 때문에 된 거죠. 자, 하여튼 이 양식대의 특징을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눈여겨볼 게 뭐냐면 코린도식 같은 경우에는 그 로마에서 사용했던 양식이야. 이건 그리스 말기 때 나타난 양식인데 주로 사용했던 건 코린도 양식은 로마 시대 때 건축 양식을 많이 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서양사 개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자연 생활 환경 속에서 마음껏 타고난 재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그리스 예술가들은 풍부한 대리석을 이용해 후대가 능가할 수 없는 독자적 미의 세계를 창조했다.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균형과 조화의 아름다움을
단순하고 고귀하고 잔잔하면서 위대한 세계, 예수의 세계로 구원한 것이다. 자, 그리스의 대표적 양식 특징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자, 그리스 양식들 대부분 지금 남아있는 게 신전 건축 양식이에요. 되게 신전 건축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건물에 적용이 돼. 이거는 그리스뿐만 아니라 뭐 중세 시대라든지 그 다음에 이슬람에서도 똑같죠. 그래서 사원이나 성당 양식이 공공건물 양식으로 이제 확대되는 이렇게 이제 가정을 갖게 되는데, 자, 그래서 신전 건축은 12식이다. 그래서 이제 지붕이 쭉 나열되는 12식이고요. 그 다음에 엔타시스 형식의 원주 두께와 길이, 그 다음에 여기 주두죠. 이게 주두인데 개두도 있네. 예. 주두의 장식에 따라서 그 도리아, 이오니아, 코린도 양식으로 구분되죠. 그래서 도리아 양식은 주두가 단순하고 아무런 장식이 없고요. 이오니아 양식은 보다 더 가늘고 주두의 내목 소리에 간단한 소형돌 장식이 붙였으며, 코린도식은 소형돌 밑부분에 다시 아카와더스 ips하기 양식이 첨가되었죠. 자, 이러한 기둥의 양식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전이 단순하면서 위험은 단정한 조화의 미를 강조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그리스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 미는 이 조화의 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쭉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대리조각상이 있는데 이건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험 문제 안 나왔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인물이 누구냐면 페이디아스요. 페이디아스. 예, 요 인물이죠. 이 사람이 이제 페리클라스 친구고, 아테네 파르타논 신전 있죠. 파르타논 신전은 이제 총 지휘했던 사람이고, 아테네 재건 사업할 때 그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페이디아스 또는 피디아스라고 또 불려요. 예. 자, 하여튼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고, 해안을 각자 보세요. 예. 헬레니즘으로 넘어갈게요. 자, 헬레니즘 이 알렉산더 헬레니즘 보면 헬레니즘에 이제 나오는데, 헬레니즘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문화적 의미로서 헬레니즘과, 그 다음에 정치적 의미로서 헬레니즘 있죠. 자, 문학적 헬레니즘은 이제 무슨 문화가 결합된 거죠? 오리엔트 문화와 고대 그리스 문화가 융합이 된 거죠. 동서 문화의 융합이죠. 그래서 이 오리엔트 문화와 그리스 문화에 융합된 그 문화적 헬레니즘은 이거는 소멸시한이 없죠. 이거는 지금도 계속 영향을 주잖아. 그래서 유럽 문화에 영향을 크게 준다. 그래서 유럽 문화의 양대 문화는 뭐죠? 영향을 준? 일단 기독교 문화를 바탕 헤브라이즘과, 그 다음에 그리스 문화를 바탕 헬레니즘, 이런 것도 양대 문화죠. 그래서 문화적 헬레니즘은 지금도 계속 남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근데 정치적 헬레니즘은 시작과 끝이 분명하죠. 이거는요. 예. 그래서 정치적 헬레니즘은 어디부터 시작하냐? 자, 알렉산더 제국부터 해서 그 사람의 후계자도 있죠. 자칭 그 후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제국도 있죠. 알렉산더 제국들. 예. 이때가 이제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왕조가 어디였어요? 포툴로마이오스 왕조죠. 그래서 그 차례대로 로마한테 하나하나 정복당하잖아요. 안티고노스, 세라우쿠스, 그 다음에 이집트에 있는 마지막 포툴로마이오스. 이 포툴로마이오스 왕조 때 그 악티움해전 있죠. 네, 악티움해전에 끝남으로써 포툴로마이오스가 이제 로마에게 정복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뭐냐면 정치적 의미에서 헬레니즘은 끝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헬레니즘 세가 끝났다고 해서 악티움해전의 의미를 두잖아요. 그때 의미는 문화적 헬레니즘이 아니라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정치적 헬레니즘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알렉산더를 이제 볼게요. 자, 알렉산더 보기 전에 잠깐 이제 알렉산더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알렉산더는 예전에 한번 그와 관련된 정책 관련된 부분이 한번 시험 문제에서 그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과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 한번 나왔는데 한동안 안 나왔다가 요번에 이제 필리포스 2세와 함께 잠깐 언급됐었죠. 예. 그런데 나올 가능성이 좀 많아. 이 부분이 언젠가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면 수능에도 많이 언급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전 시간 때 제가 이제 마케도니아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어요. 위치가 이제 그리스 북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동맹이죠. 이렇게 마케도니아 왕국이고 원래 같은 그리스인들이에요. 약간 혼혈이 됐지만 본질적으로 그리스인이지만
요 남쪽에 있는 그리스 본토에 있는 사람들도 좀 약간 천시받았던 민족이야. 그래서 부족 단위도 이제 생각하고 있다가 누구에서 통일됐냐면 필리포스 2세에서 통일됐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정치 군사적 개혁을 통해서 통일왕국을 이제 만들고 그리스 정복을 하고 아주 암살하고 그러다가 이제 20살 때 약간의 나이에서 알렉산더를 즉위하게 되는데 이때 그리스 내에 그 당시 이제 그 반마케도니아 세력도 있었어. 이들을 분쇄하고 왜냐면 처음에는 이제 필립 2세력이 이제 뭐냐면 한국 한 다음에 순조로 있다가 알렉산더가 이제 어린 왕이 됐다니까 이제 우습게 알고 이제 개겼다가 곧바로 토벌당하죠. 그래서 코린도 같은 경우에 아예 도시 자체가 없어지고 테베나 아테네 같은 경우 해군이 좀 필요하니까 이제 그대로 살려두고 그런 이제 조치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때부터 그리스 폴리스는 정치적 생명이 완전히 상실돼요. 완전히 마케도니아에 들어가게 돼. 그래서 고대 그리스 역사 뒤에도 있지만 그리스 역사는 끝난 건 아니죠. 인간이 살고 있으니까 역사는 계속되죠. 그 후에 이제 그 역사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 그러면 알렉산더는 어린 나이에 이제 약간의 나이에 거의 20살 때 시작해서 30살 때 10년 동안 이 페르시아를 이제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인도의 인더스강까지 가죠. 그래서 수많은 이제 전투를 이제 겪게 되는데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전투가 뭐 이소스 전투, 가오메라 전투 뭐 등등 있어요. 자, 그럼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그 동서 융합 정책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일단 오리엔트 전제 군주제를 채택했다. 왜냐면 고대 그리스의 어떤 폴리스탄의 어떤 정치 체제 가지고는 이 대제국을 유지하기 힘들어. 그 다음에 그 전국 각지에 자기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죠. 그러니까 70개 정도 건설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오늘날 이집트 지금도 남아있죠.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죠. 그 이 알렉산드리아는 헬레니즘 시대 때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포트로마이오스 왕조의 수도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대개 보면 그리스인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이주됐는데 이게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그리스인들이 주로 사는 곳이 어디냐면 도시예요. 그래서 헬레니즘 한계를 이제 드는 것 중에 뭐냐면 대개 보면 이 헬레니즘은 그리스인들이 살고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 중심으로 주변부만 확대됐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층조직, 그러니까 오리엔트 기층주의나 이런 농촌 사회까지 확대되지 못했어. 그러니까 도시 중심의 문화야. 그런 측면에서 한계가 좀 있죠. 그 다음에 그리스어가 공용어 샀고, 그 다음에 국제 결혼을 장려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그 아테네 아니 그리스 군인들과 페르시아 여인들이 서로 이제 만나서 강제인지 그 하여튼 결혼시켰어. 원래는 동거하고 있다가 강제 이제 먼저 결혼을 한 것 같아. 근데 이제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거의 대부분 이혼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알렉산더 자체도 저쪽 바트리아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부족장의 딸과 또 결혼을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 다음에 이제 마케도니아시고 훈련된 아시아 청년을 양성했다. 그래서 동서 융합 정책 관련돼서 한 두세 가지 정도 외워두세요. 뭐 쉬운 문제 나올 수는 있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사후에 분열됐죠. 일단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진짜 아쉽게도. 이 사람은 진짜 정형적으로 굵고 짧게 산 인물이야. 그래갖고 이제 30살 때 이제 인더스강 유역을 이제 정벌 하다가 이게 성공했지만 큰 뭐냐면 이제 피해를 입었죠. 또 전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군인들이 부하들이 우리 도저히 못 있겠다. 그냥 싸우지 말고 돌아가자.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20살 때 이제 갖고 거의 10년 흘렸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젊은 나이에서 중년, 그러니까 30대 넘어가고 맨날 전쟁만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알렉산더가 이제 뭐냐면 인더스강까지만 가고 돌아오게 되죠. 예. 근데 이제 이 나름대로 인더스강 유역에 뭐냐면 정벌이 의미가 있어. 거기까지 진출이. 왜냐면 그 당시에 인도가 분열돼 있었잖아요. 영역 국가로. 근데 이걸 계기로 해갖고 인도가 어떻게 돼요? 단합을 하게 돼. 그래서 무슨 왕조가 만들어지냐면 마우리아 왕조가 탄생 배경이 되고 그리고 알렉산더가 이제 인도 갔던 그 연대 있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그 연대 기준이 그 뭐냐 인도사에서 절대 연도예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절대 연대 잡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인도사에서는. 자, 하여튼 알렉산더가 이제 거기 이제 수사라든지 뭐 이런 데 도와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뭐 건물도 태우고 궁궐도 태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초창기 알렉산더의 모습은 상당히 반듯한 모습이었는데 이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3년 만에 지나서 33살 때 무슨 병에 걸려갖고 죽게 돼요. 젊은 나이로.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아들이 2살짜리야. 2살짜리 뭘 알겠어. 예. 그러니까 이제 또 후계자를 지목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부하장수들이 자기가 알렉산더 후계자라고 내세우면서 이제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죠. 예. 그 과정에서 제국이 여러 개 분열됐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큰 제국이 몇 개로 나눠졌냐면 3개로 나눠졌어요. 자, 일단 마케도니아에서는 안티고노스가 있고 시리아에서는 세라우쿠스, 그 다음에 이집트는 포틀로마이오스 왕조로 분열됐다. 다 사람 이름이에요. 예. 그 중에 제일 이제 좀 눈여볼 게 이집트 마이오스 왕조죠. 예. 이게 제일 오래간 왕조야. 이게 제일 부유했고 이집트가 포틀로마이오스 왕조, 그 포틀로마이오스는 다른 그 왕조들, 2개 왕조에 비해서 쉽게 뭐냐면 그 국가를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가페 왕조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에서 이제 세워졌는데 여기는 그냥 포트로마이오스가 그냥 이집트 총독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중위가 그 독립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아주 진짜 쉽게 뭐냐면 그 독립을 해서 나라를 세웠고 그것도 노른자 위에 나라를 세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알렉산더라는 영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뭐냐면 레데이션으로 나왔던 그 사람이 포트로마이오스예요. 예. 그래서 상당히 혁명했지. 그러니까 알렉산더 죽자고 한 10년 동안 만든 제국을 이 부하 장군들이 그냥 덥석 그냥 먹고 산 거야. 그 중에 포틀로마이오스는 아주 쉽게 뭐냐면 나라 세웠고 제일 오래된 유지된 왕조가 포틀로마이오스 왕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레오파트라도 어디 마지막 왕조예요? 포틀로마이오스 왕조예요. 그래서 포틀로마이오스라는 정도의 이름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예. 자, 그러면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을 보면 동서 문화적 융합, 그 다음에 세계 시민주의와 개인주의가 있었고 자연과학이 발달했다. 이거 좀 외워두세요. 예전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철학으로는 이제 스토아파가 있고 에피쿠스 학파가 있죠. 자, 그래서 스토아파와 에피쿠스 공통점이 뭐냐면 아까 이제 세계 시민주의 입각해서 그런 세계 시민주의가 내포되어 있다. 이게 공통적이에요. 제가 말한 공통적이 제가 잘못하면 얘기했어. 세계 시민주의가 아니라 개인의 행복을 강조했다. 자, 왜 개인의 행복을 강조했어요? 왜 개인의 주의가 연결되냐면 그 당시에는 정치는 누가 하죠? 그리스폴리스와 달리 전문적 관료와 황제들이 한 거야.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제 할 게 없죠. 정치에 관심이 없게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의 어떤 소소한 일상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주의가 뭐냐 강조되고 그래서 개인의 어떤 가치관, 행복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 그걸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스토아크하고 에피쿠스 학파는 다른 관점을 보고 있어. 자, 스토아파는 철저히 절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욕망을 모두 다 절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 근데 이에 반해서 에피쿠스 학파는 욕망을 절제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육체적 욕망이나 어떤 자극적인 욕망들은 절제를 해야 되지만 정신적인 어떤 욕망은 인정해주고 해야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뭐냐면 지속 가능한 쾌락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뭐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면 그 순간은 좋죠. 근데 너무 많이 마시면 어떻게 다음날 진짜 그 고통을 말로 할 수 없죠. 이거는 진정한 쾌락이 아니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단기적인 쾌락이잖아.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보고 어떤 음악을 듣고 책을 읽으면 아주 뭐 직접적인 이제 쾌락은 없지만 그 속에 알매 신을 느끼면서 뭔가 생각을 하게 되고 나름대로 도파민가 분배되면서 어떻게 돼요?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쾌락을 느껴요. 이게 진정한 쾌락이다. 이 정신적 쾌락을 강조했고요. 스토아파 같은 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자, 스토아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자, 스토아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그 당시 이제 세계 시민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세계 시민적인 경향을 갖고 있다. 그래갖고 이건 이제 세계 시민주의와 연결되죠. 세계 시민주의 뭐냐? 그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를 벗어나서 초폴리스적인 어떤 특징을 가진 문화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문화. 그래서 이것이 등장한 것이 자연법 사상이에요. 자연법.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뭐냐면 스토아 학파가 세계 시민주의 경향에 따라서 자연법 사상을 주장했는데 자, 이 자연법 사상을 통해서 이 자연법 뭐냐? 자, 모든 민족들이 100% 동감하지 않지만 99% 동감할 수 있는 것들을 자연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실정법이나 그 다음에
그 문화들을 초월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근거가 되는 법 이런 걸 자연법이라고 해요. 예. 그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저기 30대 그 후반에 어떤 여자가 전 남편을 이제 와가지고 그 시체를 세동강 내갖고 갖다 버렸잖아요. 그걸 보고 다들 미쳤다고 하죠. 제가 머리 깎을 때 어저께 머리 깎을 때도 그 옆에 아줌마들이 말도 되냐 이거 완전히 독한 년이다 막 욕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미국 사람이 그걸 보고 나중에 일본 사람이 그거 보고 다른 사람이 봤다고 해요. 심지어는 김정은이 그걸 보고 뭘 생각했어요? 아, 얘 참 잘했더라.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건 뭐냐면 어떤 사상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문화를 다 떠나서 인간이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보편적인 성향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던 것이 뭐냐면 자연법이야. 그래서 이 자연법 후에 노마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노마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중세시대나 근대에도 영향을 줘요. 근데 물론 이 자연법의 의미는 각 시대마다 또 의미가 또 달라요. 예, 그거는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미술 및 건축 보면 미술은 상당히 강론적인 현실적인 미를 이제 추구를 했다.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실제적인 묘소는 눈에 보이는 형상적인 것들을 되게 강조했다는 게 특징이고, 그 다음 개인주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되죠?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 미, 개성화된 경향이 나타나는데, 뭐, 라오콘의 궁상이라든지, 뭐, 니케이상, 윌리엄 비너스가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엔 자연과학이 또 발달됐다는 게 특징이야. 자, 자연과학이 왜 발달됐겠어? 일단은 그 당시에 오리엔트 영향을 받은 거죠.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지역 자체가 자연과학이 발달됐잖아. 그래서 뭐 기하학이나 삼각곰이나 천문학이나 등등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죠. 자, 그럼 영향을 보면 나중에 이제 로마라든지 이슬람의 자연과학, 간다라 미술에 큰 영향을 줬고, 근데 한계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도시 중심의 문화야. 예. 그리고 오리엔트 본의 사회 성격을 도시 지역에서는 달라지지 않아요. 경제학적 용어가 되면 뭐 낙소가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경제에 보면 대기업의 어떤 부흥이 있으면 활성화되면 그 밑에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잖아. 도시에도 활성화는 그것이 농촌까지 확대돼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해. 오리엔트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점에 불과했어. 그 오리엔트 사회가 또 민족 이동이 많고 또 정복 과정이 많죠. 여러 정복자들 겹쳐졌는데 그 중에 하나였어. 근데 왜 이게 강조되냐? 이게 오리엔트보다는 그 지금의 중동 지역보다는 어디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죠? 후대에 유럽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상당히 강조되는 거야. 이거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좀 자세한 내용을 서양사 개론에 있는 내용을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헬레니스트 세계대 볼게요. 그리스의 마케도니아파의 저항을 분쇄한 알렉산더는 기원전 이제 334년에 마케도니아 주력을 한 그리스 연합군을 거느리고 페르시아 원정을 나눴죠. 그럼 아테네한테 소국성을 감항해서 페르시아 해상서의 약할 타파를 목적으로 그 함대의 근거지를 먼저 공격했다. 그리고 알렉산더 소아시아부터 시리아에 거쳐 페니키아를 먼저 공략을 했고요. 그다음 후방에 불안한 안전이 없을 뻔히 목적으로 이집트를 정복하고 나일강 하구의 알렉산드리아는 그리스 시민도시를 건설했죠. 이와 같이 만반의 준비를 갖춘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의 결전을 승리하고 패한 그 다리우스 3세는 그의 총독에게 살해됨으로써 페르시아를 멸망을 했다. 그때 이제 이소스 전투가 유명하죠. 이 전투에서 그 다음에 가오메라 전투가 대표적인 전투 중에 하나인데 대개 이제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공격할 때뭐 다른 작은 전투는 있었지만 크게 큰 전투는 두세 개밖에 없었어요. 이소스, 가오메다 뭐 하나는 또 잊어먹었는데 그런 전투밖에 없었어. 근데 이런 몇 개의 전투에 거대한 페르시아를 금방 무너뜨린 거야. 이게 왜 가능할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페르시아 때 나중에 얘기했지만 다리우스에서 뭐 중앙집권을 강화시켰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계는 있어요. 왜냐면 근본적인 페르시아 국가가 어떤 국가야? 다민족 국가예요. 그리고 중앙집권 국가라 해도 우리처럼 조선처럼 이렇게 중앙집권 국가는 아니에요. 느슨한 연합체 국가야. 그러니까 이제 이소스나 가오메나 전투에서 그 당시 그 페르시아 왕이 깨진 걸 보니까 다른 그 민족들이 딱 보면 이제 줄을 서야 될 거 아니야. 지금도 그렇지만 국지선에서 줄 어디서요? 강대국에 쓰죠. 좀 힘이 강한 쪽에 어디서 하겠어요? 다 뭐냐면 알렉산더 편을 쓴 거야. 그러니까 몇 번 전투해가고 금방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뭐 G2하고 중국하고 지금 미국이 지금 뭐 무역 분쟁하면서 서로 보복 강세 매기고 한국부터 이제 한국이나 다른 나라한테 줄 서고 하잖아. 그럼 대부분 나라들 어디 쓰겠어요? 중국 안 쓰죠? 누구한테? 미국한테. 미국이 힘 강하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마영설이고 있지만 결국엔 누구한테 쓰겠어? 미국한테 쓸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원천 기술이나 이런 것들 다 미국이 갖고 있는데 뭐 어떻게 달러 패권은 미국이 갖고 있는데 근데 이거 똑같은 거야. 그래서 되게 뭐냐 그 고대 그 오리엔트나 유럽의 어떤 기반이 좀 뭐냐면 그 좀 약해. 그래갖고 몇 번 싸우면 금방 싸운 거 보고 다른 편들 연합했던 국가들이 뭐예요? 그냥 돌아서 보여. 이게 특징이야. 예. 이건 좀 더 다시 물론 예외적인 있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자, 다리우스는 도망가다가 중앙아시아로 도망갔으나 거기서 총독에게 이제 살해됐고 페르시아를 멸망했다. 자,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영토를 모조리 정복할 생각으로 중앙아시아에 진출했고 다시 인도를 정복하려고 했는데 자, 원정길에 나선 지 10년이 지난 병사도 지쳐서 수사에 개선했고 그때 이제 3년 지나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뜬죠. 자, 역사에서 많이 가정이 없는 실소리하지만 실없는 소리 배척하지만 뭐 이것 좀 있으면 이거 뒤에 넘어가고요. 이거 주관적인 의견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알렉산더의 민족 융합 정책이 쭉 나와요. 이걸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알렉산더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이고 그리스 문화에 심취되었다. 그리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 제자에게 알렉산더에게 그 다른 민족들은 야만이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는 받아들일 필요 없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렉산더는 받아들였죠. 융합시키려고 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민족 융합 정책을 보면 자 이집트에서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한 걸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식 도시를 건설했고요. 그 다음에 오리엔트로부터 그리스 마케도니아 이주와 그 다음에 그리스 문화의 이식을 심쓰는 동시에 스스로 부하 장병의 페르시아 여성과의 혼인도 권장했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그 박트리아 부족장에 따라 받아들여가지고 결혼한 거죠. 박트라 지역에. 그러나 알렉산더 전 측면에서 그 그리스의 폴리스적 통치로서는 넓은 지역을 통일적으로 통치할 수 없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이집트에 들어가면서 이집트의 파라오와 마찬가지로 아몬 나의 아들이라는 신탁을 받고 행사했으며 페르시아에서는 정통적인 어떤 전제군주도 있죠.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이런 것들은 새로운 통치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쪽 때는 그리스의 그 아테네식 그런 어떤 민주주의가 우리의 지금 시스템에 맞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입장이고 그 당시에는 이 민주주의는 솔직히 부족주의 어떤 연합 형태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좀 더 발전된 형태가 뭐였죠? 좀 중앙집권으로 전제하던 시스템이 필요했던 거야. 많은 사람들을 통치하려면. 자,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이제 문제점은 이제 후계자를 제대로 양성하지 못하고 급사하는 바람에, 그 자칭 그 밑에 있는 부하 장군들이 그 뭐냐면 후계자라고 하면서, 이제 뭐냐면, 이제 자기들이 싸우게 되죠. 그 알렉산더는 이제 최후에 좀 약간 비참하게 죽었어. 죽고 나서 그 시체가 완전히 부하 장수에 의해서 다 잘려나갔다는 거야. 그 시체를 좀 하나 가져가지고 자기 위신을 세우려고 팔다리 다 끊어지고 모가지 다 끊어지고 예, 끔찍하게 죽은 거야 그 사람이.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사후에 이제 후계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세계 왕조가 등장하죠. 요 후계자 간 싸움을 이제 관련돼 갖고 서양사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했어요. 근데 굳이 그것까지 언급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관심 있는 분은 각자 보시고.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오리엔트 소아시아 일부를 지배했던 시리아의 세라쿠스 왕실, 이집트의 포톨로마이오스 왕실,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의 안티고노스 왕실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눴고 이 같은 끊임없는 전쟁은 헬레니즘 세계 3대국의 자원과 힘을 고갈시키고 가속화시킨 내부 분열을 방지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이제 이질적 요소가 제일 많은 게 시리아인데 시리아 같은 경우에 세라우쿠스 왕조가 있었죠. 근데 이 세라우쿠스 왕조가 오늘날 중동, 이란, 저쪽 아프가니스탄까지 이제 포괄됐던 왕조야. 그러니까 되게 크기는 커. 근데 문제는 다양한 민족들이 포괄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이제 중동이나 이런 이라크, 이란 지역은 파르티가 등장하고 나중에 사산조 왕조가 또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저쪽 그 아프가니스탄 쪽에 있는 지역은 박트리아 왕조. 그래서 실제로 그 시리아 세라쿠스 왕조가 지배했던 영역은 오늘날 중동 지역 있죠. 그 지중해 연안 부근 그 지역밖에 안 됐어.
네. 자, 하여튼 그래서 많이 떨어져 나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에서 세계 강대국 외에도 그 뭐냐면 중간 정도의 그리스 도시 규모의 페르가마 왕조가 있었죠. 이것도 나중에 뭐 로마한테 넘어가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리스 헬레니즘 그리스 정세 또 호전되지 못했다. 호전되지 않았고 폴리스 상호간의 분열이 있었죠. 처음에 마케도니아 종속되지 않았던 스파르타는 이집트와 마케도니아 대립을 이용해서 마케도니아에 저항을 해봤으나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아테네 역시 몸부림쳤으나 종속적 지위는 변하지 못했다. 마케도니아에 대해 더 위협적인 것은 펠로포네스 중심으로 둔 아카이아 동맹과 에트루리아 동맹이었다. 이 두 개의 동맹이 뒤에 이제 생긴 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아카야 동맹과 에트루리아 동맹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요즘 하도 시덥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좀 보면 위치가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잠깐 보이는데 자 여기 아카야 동맹은 요 남쪽에 펠로포네스 반도 쪽에 있는 동맹이고 그 다음에 그 에어톨리아 동맹은 요쪽에 영역에 있는 동맹이죠. 이 동맹 도시들이 이제 형성이 됐어요. 자, 그 두 동맹은 수많은 폴리스로 감행시켜 제법 위세를 당당했으나 감행 도시 상호 간의 어떤 질투와 대립, 두 도시 상호 간의 대립과 분쟁으로 전 그리스를 결합한 마케도니아의 굴레를 벗어난 것까지 이르지 못했다. 다만 3대국 해상권 다툼에서 이용해서 크게 성장과 번영을 독립적 지위를 한 것은 중요한 위치가 노드섬이었다. 예. 그 노드섬은 지중해에서 항해할 때 제일 중요한 섬이 기항지 역할로 했던 게 노드섬이고 이 나중에 중세 시대 때 이 노드섬에 그 당시 노도스 기사단이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섬을 이제 방어하게 되고 그다음 오스마트로프가 여기를 정복하려고 한 두 번 정도 공격하죠.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정복을 하는데 자 하여튼 되게 중요한 요충지야. 그리고 그 당시에 노드섬은 뭐에도 유명했는 노예시장으로 또 유명했어. 여기는 나중에 이제 로마로 넘어갔지만 자 이와 같이 이제 헬레니즘 세계가 분열을 분쟁을 거듭할 때 서쪽의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시칠라의 그리스인과 카르타고의 도전을 시칠라인의 그리스인과 카르타고에 도전하려고 했다. 예,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사회경제적인 측면 보면 헬레니즘 세계 지배자는 마케도니아 태생이거나 그리스 문화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는 마케도니아나 그리스인 또는 그리스화된 바로바로 출신의 용병대에 의존했다. 자, 그 알렉산더 그리스 도시의 건설과 그리스 마케도니아 이민 정책은 그리스어도 기원전 4세기 때 경제적 쇠퇴와 위축, 정치 혼란에 시달렸던 그리스인에게 둘도 없는 좋은 기회였다. 그래야 그들은 빈곤해진 폴리스를 떠나 용병으로서 이민으로서 상인으로서 또는 갈려서 서슴지 않고 새로운 정보에 따라 이주했다. 자, 알렉산더 동방원정은 지중해와 오리엔트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교육권 내에 경제권을 결합시켰으며 그의 후계자들을 위해서 알렉산드리아 세계제국의 정치적 분열을 한 후에도 멀리 시칠리아부터 호케아나 나일강 유역부터 인더스강에 이르기까지 강대한 지역의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게 됐다. 그래서 알렉산더 후계자는 이집트의 포틀러 와이스 왕조를 제하고 알렉산더 정한 기준의 주화, 아티카 주화를 사용했다. 요거 좀 외워두셔야죠. 명칭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문화어로서 그리스를 사용하지만 이때 이제 그리스어는 아티칸 방어의 코이네요. 코이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코이네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교육은 더 활발해졌고 그리스계의 상인들은 동방의 상술과 간섭을 일으키면서 이를 더욱 향상시켜 신용거래와 금융의 중요성을 증대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상업과 교육의 발달이 제조업 발달에 초대한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제조업과 수공업자들은 오리엔트 기술을 흡수하면서 오리엔트인의 구미에 맞는 또는 시대가 요구한 상품 제조에 열중하였고 알렉산드로스가 그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탈취한 막대한 양과 금은은 그의 부하에 대해 상여금이나 새로운 도시의 건설과 같은 큰 토목공사 사치품의 구입 등으로 뿌려지자 그것은 일시의 거대한 구매력을 해방시켜 제조업과 상업의 발달을 촉진했다. 자, 이러한 상공의 발달은 경제활동의 중심이었던 도시의 번영을 가져왔고 그래서 알렉산드 인구는 50만이 넘는 대도시로서 헬레니즘의 경제적 중심뿐만 아니라 문화활동의 중심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쭉 뭐 도시의 번영과 인구 증가 부분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건 밑에는 이제 각자 읽어보세요. 이 부분은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헬레니즘 문화 볼게요. 자, 헬레니즘 문화는 지금까지 사용 헬레니즘이라는 말은
시대 개념인 동시에 문화 개념이다. 자, 시대 개념이라는 것은 이건 정치적 의미로 쓰이는 거죠. 정치적 의미. 그래서 알렉산더 동방 원정부터 이집트 포틀로마이오스 왕조에까지 약 300년을 말한다. 자, 문화적 개념으로서의 정치는 헬레니즘 문화와 동서 문화를 융합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해석이다. 헬레니즘 시대는 그리스 문화, 오리엔트 문화가 동등한적으로 서로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킨 게 없다. 헬레니즘 시대는 동지중해 세계에 인더스강에 이르는 오리엔트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 형성한 것 마찬가지로 이 강대한 지역에 하나의 문화 세계를 형성했으며 정치나 경제를 지배한 사람들은 알렉산더 후계자 왕조와 그리스인과 그리스화 된 사람들로 이들과 마찬가지 문화에서도 지배적인 그리스 문화다. 시칠라에서는 인더스 유형에 이르는 같이 사회 지배적인 교양인사에 사용했던 언어는 코인이나 아티칸 지역의 방언이었고 국적이나 인종을 초월해 헬레니즘에 속하거나 문화세계에 참여하려면 코인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헬레니즘 문화는 곧고 동서 문화의 소상이 아니다. 이건 그냥 저자의 주관적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보면 동서 문화에 융합해갖고 헬레니즘을 보죠. 동동아 자기고. 근데 이 사람은 그리스의 문화는 어디냐면 그 그리스 문화가 오리엔트 문화를 그냥 흡수된 문화 형태다. 그리스 문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리스 문화가 주로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인데 저는 꼭 보면 이 서양사 개론의 그 저자의 생각을 보면 좀 약간 고리타분하거나 꼰대의식 그리고 이제 뭔가 서양 중심적 어떤 사고관이 좀 비쳐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관적인 어떤 상관은 좀 배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팩트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넘어가서 헬레니 문화의 보편적인 세계 시민적인 성격이 나타나는데, 자, 요때 이제 세계 시민적인 어떤 성격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스토아과예요. 스토아과. 그래서 이 스토아과의 대표적인 사람이 제노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스토아과는 폴리스의 범주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연법과 보편적 정의에 의한 지배된 세계국가 구성했으며, 그러니까 초폴리스적인 국가를 건설한 거죠. 그 구성이 된 세계 시민은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모두가 평등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 속에 노마인드는 세계 제국의 이론적 기반은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인은 그대의 교리를 철학적 뒷받침을 발견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계 시민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각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스토아크가 이제 행복에 대해서도 논의했죠. 개인의 행복이 어떤 거나. 그래서 이 사람이 욕망을 버림으로써 근육주의를 내세우자. 그래야지만 개인의 행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철저하게 뭐냐면 근육주의를 내세웠죠.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에피쿠스 학파야. 이 에피쿠스 내용을 보면요. 자, 이 에피쿠스 학파는 개인의 행복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그들은 국가를 개인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편리한 발명이라고 생각했고 개별적인 인간의 행복을 탐구하는 데 노력을 집중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최종 목적가 즐거움, 낙을 구하는 데 있다. 근데 이 낙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인간의 욕망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가운데서 추구하는 거죠. 근데 이때 욕망이라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쾌락은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 안정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 이게 이제 진정한 쾌락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면 정신적 안정을 뭐냐면 누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두려움을 없애야 돼. 두려움을. 그래야지 정신적 안정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앞날이 두려워하고 죽음의 세계가 두려우면 어떻게 돼요? 정신적 안정을 누릴 수 없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야. 그래서 이제 즐거움에 도달하면 이러한 죽음이나 신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들이고 각자 조용하게 정신을 둬야 하는 게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까 안 할까요? 종교 안 좋게 생각해. 왜? 종교는 죽음을 팔아먹는 사기꾼들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종교라는 게 죽음 조체가 없으면 죽음이라는 게 없으면 종교 필요가 없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예수처럼 불신지구아니야. 내가 죽은 후에 천국 가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예. 물론 다른 기능이 있지만 하여튼 이런 종교에서 강조하는 이런 어떤 신과 죽음에 대해서 일단 벗어나야지만 정신적 쾌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예. 자, 그래서 에피쿠스 학파는 원래의 주장은 이른바 쾌락주의나 학랑주의 색채가 강한 것이 아니라 로마 시대 때는 이걸 쾌락주의적인 어떤 걸로 왜곡해서 받아들였어. 그래서 에피쿠스 학파도 이제 로마에도 영향을 줬거든요. 근데는 이때는 쾌락주의, 탐미주의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였거든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즐거움은 인간의 최고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육체나 감각적인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쾌락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학력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근데 여기에 주의할 것은 이때 적극적으로 배제하지 않았다는 건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게 아니죠. 인간의 육체를 인간의 욕망을 인정하면서 최대한 육체적 쾌락보다는 어디에 초점을 둔 거야? 정신적 안정, 쾌락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정신적 안정을 뭐냐면 추구하기 위해서는 죽음과 신에 대한 공포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에피쿠로스학과 노마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나중에 이제 생활 신조, 생활 테도스를 미쳤다. 철학보다는. 자, 스토아파의 근육주의나 에피쿠로스학파의 쾌락주의는 헬레니 시대 원자적 개인주의 같은 그 어머니의 뱃속에 태어난 성격을 다닌 쌍둥이에 지나지 않았다. 자, 이 서로 상반된 두 생활의 윤리는 인간에게 공존하는 이성적인 면과 감각적인 면의 어느 한편을 강조하며 생겼다. 그래서 이제 스토아파 같은 경우에는 이성적인 면을 좀 강조했던 거고 이에 반해 에피쿠로스 스토아파는 감각적 면을 강조한 거고 근데 공통점은 뭐죠? 개인주의적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헬레니즘 시대의 미술은 고전기보다 더 감각적이고 학력적인 경향을 갖게 된 에피쿠스 학파 등에 나타난 당시 일반 풍조와 방향이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고전기의 단정하고 균형적인 이상적 미. 요때 고전기는 뭐예요? 고대 그리스죠. 고대 그리스의 문화를 말해요. 그래서 서양사 그 강좌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그 고전 그 문화의 기준에 따라서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를 나눈 기준도 있어요. 그게 한 세네 가지 기준인데 근데 임용에서 굳이 그거까지 볼 필요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갈게요. 예. 자, 그래서 고전계 단정한 균형적인 어떤 이상적 미의 세계는 더 개성화되고 현실화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적 미보다는 개성화 현실화된 미, 현실미, 개성적인 미, 그다음 주관적 미, 간능 미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라오콩 군상이라든지 니케이상이라든지 비너스 이런 것들이 쭉 보니까 각자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고 자, 헬레니즘 시대에는 또 그 당시 그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뭐냐면 이게 문화가 직결됐어. 그래서 이게 알렉산드리아를 좀 볼게요. 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부분은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책 읽어보시면 거기 보충자료나 시화자료에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 보면 경제 교통의 중심이었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는 인구 50만이 넘는 대도시로서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하나로 꼽히는 거대한 등대를 비롯해서 무지연화 불렸던 박물관, 도서관이 있어서 학문의 중심지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헬레니즘 시대에 이제 국가가 처음으로 학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대가 됐다. 자, 이때부터 국가가 학문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자, 그래서 박물관에서는 철학자를 비롯한 인문과학자, 자연과학자 연구관이 연구에 종사됐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그다음 70만 권에 이르는 장서를 자랑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인문과학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이건 각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헬레니즘 특징이 뭐예요? 자연과학이 발달된 내용이죠. 그래서 그 밑에 자연과학 부분이 있어요. 뭐 천문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코스의 뭐 지동설이 주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문학자 포틀로마이오스의 뭐 천문학 총론이라는 책에서는 책들이지 않, 그러니까 천문학 분야에서는 아리스토텔레코스의 그 지동설 주장했으나 그의 가설에 부합되지 않은 탓으로 그 뒤에 학자들은 채택되지 않았고 거기에 포틀러 마이우스는 지동설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뭘로 유명하죠? 청동설로 유명하죠. 그래서 후에 중세시대 때 영향을 계속 미쳤던 사람이 포틀러 마이우스야. 포틀러 마이우스죠. 그리고 이 사람의 이론은 이제 완벽하게 깼던 사람이 누구냐면 후에 이제 카플러라든지 카플러 뭐 갈릴레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죠. 카플러 갈리오 같은 지동설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했다. 자, 수학에서는 에우클리데스의 어떤 기하 등이 등장했고 그다음 부적의 원리로서 이제 아르키메데스 같은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유명한 성화가 남겼죠. 그래서 그 역교도에도 나와 있어요. 역교도에서 재현 재사구 나올 때 그 뭐냐면 아르키메데스의 이제 부적의 원리에 관련된 그런 에피소드를 소개하잖아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뭐 유라카라는 말로 이제 발견했다는 뜻이 있고 이 사람을 맺힌 게 아르키메데스고
그 다음에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각자 읽어보시면 되고, 하여튼 요게 중요한 것은 자연과학이 상당히 발달했다. 수학이나 그 다음에 그 당시 천문학 등등의 자연과학이 발달했다. 여기에서 한번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문화의 부분에서. 자, 첫 번째로는 무슨 특징을 갖고 있냐? 일단은 세계 시민주의적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이. 그래서 세계 시민주의를 대변하는 사상이 무슨 사상이죠? 스토아 사상이죠. 스토아 사상. 무슨 법? 자연법. 그 다음에 개인주의적 어떤 성격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개인주의 성격은 이제 스토아 사상과 그 다음에 에피쿠스 사상이 있는데, 스토아 사상은 어떤 절제적인 것들을 강조하죠. 긍휼적인 것. 근데 이에 반해 에피쿠스는 나한테 욕망 인정하고 정신적인 어떤 걸 강조해요? 안정을 강조하죠. 정신적 쾌락. 네, 이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정신적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신과 죽음에 대한 어떤 것들을 두려움에 대해서 떨쳐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이게 개인주의고요. 그 다음에 특징은 또 예술에 보면 특징이 뭐냐면 이제 예전처럼 보편적인 어떤 거나 조화와 균형의 미를 추구하진 않아요. 추구하지 않고 어떤 주관적이고 관능적이고 현실적인 미를 추구하죠. 예. 자, 주관적, 관능적, 현실적 미를 추구하고 요거는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죠? 개인주의에 영향을 받았다. 개인주의에 이렇게 보면 돼요. 마지막으로는 어디에 또 자연과학이 발달됐다. 그래서 이 당시 자연과학 이걸 또 누가 지원해주죠? 국가가 지원해줬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큰 카테고리 4개로 나눠보고 이제 살펴봤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출과 관련돼서 요거 나왔으니까 좀 정확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이제 로마 부분을 넘어갈게요.